네,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며 임시 지도체제 정비를 끝낸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비대위는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네, 한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이끌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소통 능력 그리고 지역 안배를 중점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비판 중에서 영남당, 도로 영남당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 비대위원 인선을 봤을 때는 지역 안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연직 비대위원이라 할 수 있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추경호 점정식 의원은 이제 TK하고 경남 쪽이지만 어제 이제 인선이 된 이제 예를 들면 엄태영, 예. 그다음에 유상범, 전주의 김용태 이분들은 엄태영은 충청이고요. 전주에는 서울, 그다음에 김용태는 경기, 유상범은 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윤과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다 이런 비판은 제가 볼 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대인선이 어떻게 예전에 비해서 되게 적거든요. 4명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입장은 냈지만 정치라는 것이 해석의 영역,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면 전 추가로 또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추가 인선이 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 듣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비대위인지 사실 셀 수도 없는 비대위 지금 체계가 또 들어섰습니다. 총선 전에 인요한 혁신위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당명과 대통령 빼고 다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강제로 다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대위인데 여전히 바뀐 게 뭐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없냐. 딱 한 명, 김용태 의원 정도 꼽을 만한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비대위가 이런 비대위라면 앞으로 몇 번을 더 만든다 손 치더라도 과연 총선 패배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려가 드는 거죠. 일하는 정당 또는 지역 안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국민의 민이라고 하는 거는 용산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라입니다. 가감없이 전달해라. 쓴소리도 잘 전달해라.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번째 비대위인지라고 제가 셀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비대위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그 안에 국민의 쓴소리, 국민들의 지금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한 20%에 불과한 이 국정수행 지지율의 쓴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줄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번 비대위 인선에 얼만큼 공감대를 보일까, 기대감을 가질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쓴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 비대위가 또 해야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당대회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디까지 기존의 것들을 좀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당원 100%로 돼 있는데 민심에 반영하는 비율을 어떤 분들은 이제 10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대 3이냐 5대 5냐의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현실적으로 보면 원외가 162곳이고요. 162명이고 원내가 108명입니다. 그다음에 원외 쪽에 많은 분들이 수도권과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남권, 그러니까 이번에 등원한 영남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호남의 목소리, 충청의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외의 목소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당에 연결을 하느냐, 소통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언급이 되는 게 원외위원장의 협의체가 구성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외위원장의 협의체를 통해서 원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이 룰 세팅을 넘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명직 최고 부분에 있어서 원외의 어떤 지분을 좀 요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몇몇 분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례대표를 어떻게 보면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했지만 거기에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인 버전의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결국은 험지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고생했던 분들이 그런 원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총선 선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페이버를 줘서 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것들을 할 때 뭔가 자격을 우선권을 주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면서 약간 지금 현재 호남으로 치우친 어떻게 보면 친윤이를 대표되는 어떤 당의 어떤 역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룰 세팅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한번 비대위에서 논의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룰 세팅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으세요? 그 이제 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난번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당원 100%의 전당대회의 뜻이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당내에 팽배하다 보니까 당심 100%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뜻,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지 못하는, 즉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그것의 하나의 예가 룰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역동성과 다양성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룰은 그것의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인적 구성의 아쉬움이에요.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 그러니까 왜 수도권에서 대패했냐? 그러면 누가 민심을 더 잘 알겠습니까? 영남에서 몇 선 하신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된 민정수석이 민심을 더 잘 알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대패한 이 수도권의 젊은 당원 협의회장들, 이분들이 민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의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 혁신에 대한 분위기, 이걸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 비대위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서 영남과 호남의 그 당협위원장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대 시기라든지 또는 룰 개정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당 내부의 그런 그 소위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 만드는 것에 그렇게 큰 무게감이나 또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더 추가로 지도부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게 그런 활로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못 넣는다 그러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 수도권의 목소리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출범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뭐 전당대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대위가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관심이 가는데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을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대위 전체, 소위 말해서 이제 영수회담을 했지만 여당 대표와는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당 대표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이제 비대위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 그리고 또 그 이준영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물가로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주년 행보를 보면 청계천 갔다가 이제 영천시장,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을 갔거든요. 예. 거기에서 수산물과 이제 채소 가게 상인들과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과 얘기하면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물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중에서 어떤 부분인가, 그건 먹고 사는 문제고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가 있음에도 그래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대해서 물가 부분에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가 부분을 현실적으로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 야당,
야당이 계속 지금 특검 전국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제2요구권,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상권 분립의 어떤 그런 걸 넘어서는 어떻게 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25만 원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분적 법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가 이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의 논의도 있을 텐데 비대위하면 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해본 것처럼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좀 시기와 관련해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그럼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그 앞서서 이제 오늘 대통령과의 그 만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비대위가 물론 짧은 한시적인 비대위이긴 합니다. 전당대회 때까지. 하지만 총선에서 국민들의 변화의 목소리를 당이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전 첫 시험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뭐 대통령 얘기는 뻔합니다. 뭐 민생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내가 듣겠다. 아마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대위가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최상병 특검 수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 목소리나 야당의 목소리를 여당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용산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오는구나. 거기서 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좀 오늘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 이거 전달 못하면 역시나 비대위 또 이런 비대위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론에 이제 등장 자주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가 가진 한계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활력 있고 역동적이고 다양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진 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하나의 대안적인 목소리가 바로 한동훈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저는 크게 두 개 세력으로 양분돼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영남 친윤, 그리고 또 한쪽은 수도권 친한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패배한 이 당협위원장들이 지금의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지도부를 맡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 내의 분위기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소위 스포트라이트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비춰질지 알면서 이렇게 행보들을 하는 것은 당 내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잊혀지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뭐 전당대회에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예정대로 만약에 6월 말에 치러지게 됐다면 나오기 힘들었을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총선 패배 이후에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도 연기가 되고 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4분 오열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당권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인선이 완료가 됐고 그 비대위의 성격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비대위가 전당대회 일정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방식에 대해서 여러 결정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있어서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기간과 그다음에 룰 세팅과 상관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재함으로써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비대위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소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못한다면 그런 어떤 허함, 그건 간절함, 그다음에
민주당이 특검 전국을 통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거에 대해서 총선에서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쓴소리하면서 강력하게 어떤 전투력을 보인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강대강의 상황이 되면 도리어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의 소환이 커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자 스토리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졌던 엘리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계속 성공의 스토리를 했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어떤 실패의 스토리,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놓이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야당과의 싸움에서 누가 제대로 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분들이 존재감이 없다면 그런 어떤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고도의 어떤 홍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도서관이란 것은 결국은 책을 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 가면 사람들은 그냥 책만 보겠죠. 하지만 한동훈이 갔기 때문에 한동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을 보는 겁니다. 한동훈의 의도를 읽으라는 거죠. 도서관이라는 어떤 공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굉장히 조용한 장소지만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면서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두면서 어떤 일상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룰 세팅이나 그다음에 시기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좀 사태와 단일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울기가 확 기울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에서는 명심이네 뭐네 뒤에 교통 정리가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기자회견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뀌는구나.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둬야 되냐 이거. 별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에 당 내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나 소위 언론의 분위기들이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22대 국회의 어떤 스탠스라고 하는 게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압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추미애 당선인의 대세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심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미애 당선인의 사실상 국회의장 당선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저는 원래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정성호 의원이거든요. 예. 정성호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판을 깔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볼 때는 추미애 당선인만큼 존재감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어떤 캐릭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하느냐. 지금 국회의장이 기존의 국회의장과 다르게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장 아니냐. 그리고 야당 의장 아니냐. 소위 말해서 국가서열 8위가 2위를 지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야당, 머릿속에는 다음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는 추미애 국회의장. 원래 국회의장은 협치와 조율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립이라는 거는 내버리라. 그런 쪽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강경 드라이브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의 사람을 해야 된다. 다만 이런 추미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 부분 출구 전략으로서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충분히 민주당의 흐름 속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강온 전략을 하면서 그다음에 때로는 지나치다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가고 추미애를 출구 전략으로 쓸 수도 있다. 퇴로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제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을 한다면 좀 어느 시점에서 좀 입장을 표명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뭐 결정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총선 직후에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당직이 임시 당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이면은 지금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이 지금 그 라인업들을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라인업이 짜졌는데 당직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할 분들, 호흡을 맞출 분들로 대부분 다 구성돼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내부의 생각에는 본인이 뭐 바지사장 내세워서 당 대표 얘기 따로 또 그러면은 이게 진짜 명심 맞냐 이것도 따로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책임 정치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요. 시기만 남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그 다른 아까 얘기했던 22대 국회 이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 상황들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까지 체크하고 이런 걸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당대표 연임을 이제 도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자료화면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24년 만에 대표 연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용을 살펴보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총재를 연임하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네. 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은 한쪽에는 이제 그 대선이란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래부터 방탄을 위해서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 도전을 했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재보궐 선거까지 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게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지난해 9월이었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때 영장 전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게 사법 리스크인데 내가 그런 탄탄한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얘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최소한 판사가 이런 얘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는 일정 부분 영향도 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조직,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 주체할 수 있는 권력이 이견이 없을 때 그 말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하다, 뭐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하다 보고 주변에서 군부를 떼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횡사의 어떤 결과물로서 당연히 이 지금의 상황에 도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한번 쉬고 큰 틀에서 사고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주체할 수 있는 권력은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서 제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본인은 지금 볼 때는 흐뭇한 표정을 지겠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본인의 그 지금의 웃음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시 귀국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추도식을 참석하기 위해서고요. 연말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귀국 이후에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뭐 영향이 조금이라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거대 일당, 야당 일당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큰 두 가지 임무가 있죠.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견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한 축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생 챙기기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서 투사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뭐 소위 왜 이제 추미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좀 이제 다양하게 투영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그 검증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김경수 전 지사든 누구든지 간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때리기에는 아직 멀었다 시간은. 그렇게 보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조국 혁신당이 뭐 친문의 뭐 중심이 되네 마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가능성일 뿐이고요. 아직은 민주당이 국민 특히 야권 지지층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년은 소위 원외에 있는 친문의 움직임이 주목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 상황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에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네이버 라인 사태를 두고 공방이 상당합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범야권에서는 압박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동 정치 멈춰라. 일단은 이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않게끔 친하다면서요. 양 정상 간에 그렇게 친한데 왜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친한 이유가 뭡니까 외교에서?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 맺을 거면은 뭐 따로 맺으면 되는 거예요. 친한 이유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국민들 정서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주면서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면 뭔가 가져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라인 사태 경영권 논란에서 지금 정부가 3일 전인가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유감 표명할 정도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기 전에 친하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도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SNS 메신저들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 일본 국민 대다수가 쓰는 라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겠죠. 이해합니다. 또 그 부분은 일정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50대 50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만 주식을 팔아더라도 경영권이 넘어가요. 그 주식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일본에서만 쓰냐? 그게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익이 일본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남아 글로벌 SNS의 어떤 시장에서 그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율했어야 됐고 조율하지 못하더라면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됐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지금 거의 내주기 직전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또 네이버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까지 뭐 했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지난 오염수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노를 표했었는데 뭐 지금 라인 사태까지 딱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과연 이런 친일 외교가 일본과의 그런 우호적인 외교가 과연 우리에게 갖다 준 게 무엇인지 결국은 일본 좋은 꼴을 시켜준 것만 아닌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의 대응도 좀 필요하다. 네. 뭔가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손 놓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친일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친일과 반일 이런 어떤 논리가 전형적인 민주당의 선동 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불거진 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네이버가 충분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을 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협상을 한 부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뭐 독도를 가가지고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3년 8월 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를 못 먹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실의 팩트에 의해 가지고 오염수는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지난해 8월만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학적인 수치와 팩트가 그들의 주장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지금 200석 가까운 야권 진영의 맏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팩트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동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병원에 계신 야당 대표도 그렇게 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분노 정치, 이런 선동 정치의 폐악이 뭐가 있냐면요. 광우병 사태가 있었고요. 사드가 있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나면 다 과학적 팩트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분노 정치는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아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있나요? 사드는 그런가요? 광우병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미흡한 면을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은 자국민의 개인 정보가 한국에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런 걸 은근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한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한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쪽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냉정적으로 와야 된다. 이게 그만큼의 기회를 주고 표를 준 민주당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다. 예전처럼 민주당이 떼쓰고 선동하고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여야 상황과 함께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